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통합사회 3월 4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집에서 보통 밖에를 잘 안 나갈 테니 날씨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일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학교를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수업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학교 사회 수업을 통해서 이미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자연 환경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각종 문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지역마다 다른 이런 자연 생활이 인간에 영향을 줘서 각각 그 자연 환경에 걸맞는 생활 방식을 갖추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바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나 지형, 토양, 식생 등의 자연 환경은 인간 생활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러한 기후와 또 땅의 지형, 그리고 토양, 식생과 같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각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활의 토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자연환경의 영향은 인간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에서 적응하고 제약을 극복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적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좀 살기가 어려운 혹은 부담을 주는 이런 환경들을 고치고 바꾸고 또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여서 인간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이 고유한 생활 방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를 잠깐 다시 가볼게요. 교과서를 보시면 기후, 지형 등의 이런 자연환경은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세계의 지역마다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합니다. 이러한 기후는 위도, 해발 고도, 수륙 분포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저비도에서 고비도로 가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의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런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원리들을 다시 좀 보실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구는 그 모양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가 다름에 따라서 이 태양의 일사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태양이 적도 쪽에서는 같은 양의 태양열이 좁은 지역에 퍼지기 때문에 열이 집중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만큼의 지역에 같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위도가 올라가게 되면 좀 더 넓은 지역에 같은 양의 일사량,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좀 더 넓은 지역에 같은 양의 일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러한 단위 면적당의 일사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차이로 인해 위도에 따라서 기온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와 기후 분포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더 보면 위도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1차적 요인이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대체로 낮아지고 강수량도 적어집니다. 그림을 보시니 좀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적도 지역들은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의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기후로 지역의 기후 특성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식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첫 번째, 의식주 중에 의복을 보시게 되면 열대 기후에 보면 사람들이 옷을 좀 가볍게 혹은 거의 입지 않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죠. 건조 기후는 강한 태양빛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몸 전체를 덮는 옷을 볼 수 있고요. 한대 기후에서는 차가운 기온 때문에 사람들이 두꺼운 털옷을 주로 입게 됩니다. 의복에는 그 지역의 기후가 반영되고 일반적으로 덥고 습한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얇고 간편한 옷, 건조 지역에서는 낮에는 덥고 건조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얇은 천으로 온몸을 감싼 옷, 그리고 연중 추운 한대에서는 체온 유지를 위해 동물의 털,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로 입습니다. 그리고 이 의복 외에도 사람들이 그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 즉 음식,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다른 집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의식주 중 의, 식, 주 모두가 기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예, 아주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카사바 같은 우리가 보통 먹는 고구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동식으로 경작을 해서 카사바, 얌 같은 식량 작물을 재배하고 각종 열대 과일을 먹게 되고요. 네. 요 가옥의 형태를 보시면은 빗물이 잘 빠지고 그렇게 지붕이 경사가 완만하지 않고 급격합니다. 빗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습기와 해충을 막기 위해서 땅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땅과 간격을 띄우고 난 다음에 집을 짓는 이런 고상 가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수량이 적은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식물이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사람들도 물을 찾기 위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초원지대에서 유목,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가축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을 하거나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업을 합니다. 또한 모래바람과 강한 햇볕을 막기 위해서 온몸이 감쌀 수 있는 그런 헐렁한 옷을 입고 흙집 그리고 이동식 가옥에서 주로 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에 보면은 농경이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물과 그리고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을 찾아다니게 되고요. 양과 염소 등을 기릅니다. 대추야자는 건조 기후 지역의 대표 작물입니다. 다음 온대기후 중위도에서 분포하는 온대기후 지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그렇게 낮지도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서 인간의 생활에 유리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계절별로 입는 옷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각각 다른 온도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 지역은 비가 나름대로 많이 오는 편이라서 농경에 유리합니다. 각종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과 요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인도의 벼농사 모습인데 계절풍이 부는 아시아 지역은 벼농사가 발달해 쌀을 주식으로 한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기에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나름 온도가 좀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쌀 농사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쌀은 그 생장 과정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벼농사가 발달해서 쌀을 주식으로 하게 되고, 그리스 산토리니 지역을 보시면요, 이런 지중해 연안에서는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잘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벽을 만들고요. 그다음 벽을 하얗게 칠한 다음 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굉장히 작은 형태의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토리니 지역의 특징입니다. 연교차가 큰 냉대기후 지역을 볼게요. 고위도에 분포하는 냉대기후 지역에는 겨울이 매우 깁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추운 곳이 또 있어요. 물론 한대기후 지역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오래되기 때문에 여기도 가옥의 창문이 작습니다. 집 안에 있는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와는 달리 굉장히 작은 창문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폐쇄적인 구조, 열을 보관하고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폐쇄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면서 난방 시설도 매우 잘 갖추고 있습니다. 타이가라고 불리는 빽빽한 그 침엽수가 많이 있는 삼림 지역에서는요, 이목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여기서 많이 나는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게 되고요. 겨울이 아주 길고 추운 한대 기후 지역은 겨울이 매우 길어요. 그리고 몹시 춥습니다. 인간이 거주하기 힘들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꺼운 의복을 입게 되고 수렵 생활을 하며 술록을 키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툰드라 지대에서는 술록을 길러 식량을 얻고 가죽을 이용해서 집을 짓기도 해요.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기후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생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시 원리주로 가서 볼게요. 열대 기후는 기후 특징이 연중 항상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요. 기온의 연교차가 1년 동안의 기온의 차이가 적고 이러한 기후로 인해 얇은 천으로 만든 간편한 옷을 자주 입습니다. 그리고 덥기 때문에 굉장히 벽이 얇고 통풍이 잘 되는 큰 창문을 두는 개방형 가옥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급경사의 지붕을 두고 있고, 열대 기후에서는 식물들의 생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나무와 풀을 이용한 집이 있고, 다음 벌레,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상 가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지붕 보시면요, 빗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굉장히 급한 경사를 나타내고 있죠. 다음 해충과 습기 그리고 지열을 막기 위해서 지면에서 약간 띄어서 짓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형태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합니다. 열대 과일과 같은 생장이 빠른 식물 덕분에 휘천에 널려있는 그 과일들을 채집해서 먹는 생활 방식이 많이 발달을 했고, 이동식의 화전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화전 농업이라는 거, 땅이 이제 한 곳에서 경작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불로 땅을 일궈내는 거거든요. 땅을 일궈낸 다음에 농업을 하게 되는데, 이 카사바, 얌 같은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량 작물들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높은 습도로 인해 갖고 금방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그 재료 안에 있는 수분을 빼기 위해서 튀긴 음식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향을 내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요. 열대 지방의 음식 문화의 특징입니다. 부패 혹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튀긴 음식 그리고 향신료를 많이 넣는 그런 음식이 발달합니다. 건조기후에서는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기 어렵고 물이 반드시 필요한 인간에게도 불리합니다.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고 강한 햇빛을 막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 옷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가옥은 흙을 이용해서 지은 집, 모래 사자를 써서요. 사막 지역에 있는
흙을 지용해서 지은 집, 그리고 유목민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할 수밖에 없는 이동식 가옥, 즉 초원 지역에서 있는 몽골의 게르 같은 모습이 많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초원 지대에서 천막형의 가옥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오아시스 근처에서 농업을 발달하고요. 혹은 요즘에는 건조 지역에서 대규모의 그 공사를 통해서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하는 관계 농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가축들을 먹이는 유목의 형태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온대 기후에서는 기후가 온화해서 크게 엄청나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1년의 평균을 보면요. 그렇게 온도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거주에 유리하고요. 다음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더위와 추위에 적응한 생활 양식이 발달합니다. 즉 더울 때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각각의 의복이나 음식 등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음 농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각종의 축산물이 생산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이 발달합니다. 냉대 기후는 여름은 극히 짧고 겨울이 굉장히 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을 뺏기지 않은 작은 창문, 그리고 답답한 구조지만 열을 보관하기에 좋은 폐쇄적인 가옥 구조, 그리고 들이 많이 자라고 이 식엽수를 통한 임업이 발달하여 이를 활용한 통나무 집도 많이 짓고 있어요. 한대 기후는 겨울이 길고 몹시 추워서 인간의 거주에 불리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환경도 극복해서 이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방 보온이 중시되는 폐쇄적 가옥 구조는 똑같고요. 다음 고산 가옥이 발달했다 그러는데 선생님 열대 기후 지역에서 발달한 게 고산 가옥 아닌가요? 이제 여러분 이 추운 지역에서는요 밑에 있는 데가 이제 바닥이 차가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이 얼고 녹고를 반복하다 보면 이 집안이 불균형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산 가옥이 또 이 한대 지역의 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고 참 육류 위주의 음식 문화 발달하는 게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냥을 통해서 이제 그 지방이 많은 고기를 섭취해서 자신이 뺏기는 열량을 보충하기도 해요. 저장 음식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후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각각의 기후 지역에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형이 우리 또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인 산지, 그리고 평평한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해안과 같은 다양한 지형이 우리 지구상에는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 양식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지형 분포가 주민 생활을 보면 처음에 산지 지역. 산지 지역에서는요,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경사가 급해서 일단은 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산지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거주에 불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평야지대에 비해서는 교통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와 철도는 당연히 설치하기 힘들고요. 과거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더더욱 짐승들도 산을 올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즉 사람이 많이 모이기에, 그리고 산업시설이 발달하기에는
그 입지가 매우 불리합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공장을 쉽게 짓기는 좀 힘들겠죠, 이렇게. 다음, 임산물 채취. 산에서 나오는 각종 임산물을 채취하고 지화 자원을 개발하고 반농사 위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탄광 지역이 대부분 강원도에 몰려 있는 걸 보면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지하 자원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 와서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탄광 사업이 점차 좀 없어지면서 이곳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 산업이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에 가면 매우 아름다운 산과 자연의 모습을 즐길 수 있잖아요. 다음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는요, 고산 도시가 발달하는데, 여러분 위에서는 얘기했다시피 인간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했었어요, 산지 지역이. 근데 적도 부근에서는 고산 도시가 발달했다는데 그 이유는 옆을 잠깐 볼게요. 높은 산간 지역은 이렇게 불리하답니다. 살아가기도 불리한데, 따라서 인간이 모여들기 힘들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대 지역에 위치한 안데스 산지의 고산지대는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은 온도가 높아서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산지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즉 고산지대는 사람이 딱 살기에 적당한 1년 내내 봄과 같은 서늘한 기후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열대 지역의 고산지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고산 도시가 발달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적도 지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형의 차이에 따라서 고산 도시가 발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야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표가 평평해서 인간들이 많이 모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 성장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요 삶의 터전이자 경제 활동의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5분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대부분 보면은 큰 하천 주변에 토양이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다음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인더스 문명, 황하강을 중심으로 하는 황하 문명, 전부 다가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그 강 덕분에 토양이 질이 좋아지는 그런 충적 평야가 발달해서 농업에 유리해집니다. 이곳은 농업이 발달하면서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게 되고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세계 각 지역의 평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발달하고 아시아에서는 벼농사, 신대륙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겠죠. 기업적인 농목업, 그리고 유럽 대평원의 혼합 농업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건데 여러분 아메리카 지역은 땅이 워낙 넓고 큰 평야이기 때문에 기계를 활용한 기업적인 이런 농업과 목축업을 같이 하게 되고요. 유럽 대평원은 나름 이 작물 자체가 밀과 또 감자 같은 작물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곡물 경작도 하고 목축을 함께하는 혼합 농업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혼합 농업이요. 6번을 보시면은 벼농사와 인간 생활인데 주요 생산국을 보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비가 많이 오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동남 및 남부아시아는 비옥하고 넓은 회적물이 쌓이게 되는 충적 평야가 발달하게 돼서 이런 고온 다스펜 여름 계절풍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자라서 몇 번씩이나 벼농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쌀은 재배할 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서 인구를 많이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인구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해안 지역이요. 육지하고 바다가 함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소통에 쉽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항구 도시가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농업과 어업이 함께 발달하게 되고 모래해안과 갯벌 등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바닷가 지역으로 놀러 많이 가봤을 거예요. 대규모 무역항이 이러한 생활 양식에 따라서 발달하게 되고 항구 주변에는요, 여러분 거기서 바로 생산품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품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산업 도시가 많이 조성돼요.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큰 항구 주변에 공업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에는 화산, 빙하, 카르스트 지형 등 아주 아름다운 경관들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피요르드, 그다음에 베트남의 할롱베이 같은 아주 아름다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이 발달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관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지형은요,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게 교통과 산업 같은 산업이 발달하게 해주고 높은 산지나 사막은 교통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이 강과 하천 같은 지역 간 교통로로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화산과 빙하,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곳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이 질문이 있어요. 열대 기후 지역과 한대 기후 지역의 고산 가옥은 같은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형태는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열대 기후에서는 지표의 습기와 열기를 차단하고 해충을 막기 위해서 고산 가옥을 지었습니다. 근데 한대 기후 지역은요, 집안의 열기를 가둬놓기 위해서, 그리고 여름철에는 땅이 녹아서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산 가옥을 짓습니다. 집을 이렇게 지어놓으면요, 땅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대로 위로 바로 집을 지어놓게 되면 땅이 녹으면서 집이 기울게 됩니다. 집이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산가옥을 짓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대기후지역과 한대기후지역은 비슷한 형태의 고산가옥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은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후와 지형별로 인간의 생활 방식이 다르게 나타내는 원인을 천천히 따져보시면, 사람들이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